안녕하세요. 모퉁이북 카페입니다. 오늘은 버지니아 울프의 일생과 그녀의 소설 올랜도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영상 제작을 위해 열심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세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에들린 버지니아 울프는 1882년 1월 25일 영국 런던 사우스 켄싱턴의 하이드 파크 게이트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20세기 대표적인 모더니즘 작가로 문학에서 일식의 흐름이라는 장르를 탄생시키고 완성한 작가들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의식의 흐름은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1890년대에 처음 사용한 심리학의 개념으로, 그는 인간의 의식은 정적인 부분의 배열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동적인 이미지와 관념이 흘러늘어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이 개념은 아방가르드와 모더니즘의 문학과 예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문학에서 이 개념은 인간의 정신 속에 끊임없이 변하고 이어지는 주관적인 생각과 감각, 특히 주석 없이 설명해 나가는 문학적 기법으로 재탄생되었고, 일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작가로는 제임스 조이스, 버지니아 울프, 캐서린 맨스필드, 도로시 리차드슨 등이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여성의 자유와 인권에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회에서 페미니스트에게 영감을 주는 책들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작품들뿐만 아니라 동성들과의 불륜, 정신질환, 자살 등 평범하지 않았던 그녀의 일생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유명한 자선 사업가였던 줄리아 프린셉 잭슨과 영국의 작가이자 비평가이며 역사가 산악인이고 윤리운동가였던 레슬리 스티븐의 7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줄리아와 아버지 레슬리는 모두 재혼이었습니다. 줄리아는 이전 결혼에서 조지, 스텔라, 제럴드 3명의 자녀가 있었고, 레슬리에게는 전처의 자녀 로라가 있었습니다. 레슬리와 줄리아는 결혼해서 바네사, 토비, 버지니아, 아드리안을 낳았습니다. 그녀의 언니 바네사는 후일 모더니스트 화가 바네사 베리드입니다. 버지니아는 자신의 출생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대규모 연결고리 속에서 태어났다. 부자 부모가 아닌 현명한 부모 밑에서 매우 소통적이고 글을 쓰고 읽으며 편지를 쓰고 방문하고 생각과 감정을 분명히 표현하는 19세기 후반의 세계에서 태어났다. 버지니아 울프는 일찍부터 글쓰기를 좋아했습니다. 5살 때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10살 땐 언니 바네사와 함께 당시 인기 잡지였던 틸빗을 모델로 하여 가족 내의 삶과 사건을 기록하는 가족신문인 하이드 파크 게이트 뉴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글쓰기에 대한 애정은 아버지와의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버지니아는 어머니가 사망하기 몇 주 전인 1895년까지 이 신문을 운영했습니다. 1897년부터는 그 후 12년 동안 계속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버지니아가 태어났던 1882년 봄에 코널주, 세인트 아이브스에 있는 크고 하얀 저택을 빌렸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이후 13년 동안 매년 여름 3개월을 이곳 탤런트 하우스에서 보냈습니다. 탤런트 하우스는 포트민스터만에서 고드레비 등대 쪽을 내려다보는 멋진 전망을 가졌었고, 이곳에서 보낸 행복한 여름에 대한 기억은 나중에 그녀의 소설 제이콥의 방 등대로 파도로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이드 파크 게이트와 탤런트 하우스에서 울프의 가족은 많은 문학계 및 예술계 인사들과 어울렸습니다. 헨리 제임스, 조지 메러디스 같은 문학계 인사들과 제임스 레셀 로웰이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줄리아 스티븐이 사망하자 버지니아의 가족은 이곳을 다시 찾지 않았고, 집 앞에는 바다 전망을 막는 호텔이 지어졌습니다. 줄리아 스티븐은 버지니아가 13살이던 1895년에 독감으로 사망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충격으로 그녀는 몇 달 동안 긴장하고 동요하는 등의 정신적 불안정을 겪었고, 이후 2년 동안 거의 글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녀는 아버지 레슬리 스티븐이 1904년 2월에 사망하자 또다시 정신적 불안정을 겪기 시작했으며, 이는 자살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나중에 1897년에서 1904년을 불쾌한 7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정신적 불안정의 원인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망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던 것 같지만, 이부 형제였던 제럴드 더거스와 조지 더거스의 성적 학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녀의 1939년 에세이 과거의 스케치에서는 어릴 때 제럴드 더거스로부터 성적 학대를 경험했다는 내용이 있고, 조지 더거스가 스티븐 자매를 돌보던 기간 동안에도 조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경험을 했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그녀의 정신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울증 경향을 보였던 아버지로부터도 유전인자를 받았으리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줄리아 스티븐이 사망하자 스텔라 더거스가 어머니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1897년 4월에 결혼했지만 가족을 계속 돌보기 위해 스티븐 가족과 매우 가까운 집을 신혼집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신혼여행 중 병에 걸려 1897년 7월에 사망하고 맙니다. 그 후에는 조지 더거스가 가장으로서 바네사와 버지니아를 사회로 끌어들이는 일을 스스로 맡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바네사와 버지니아를 사교계에 내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바네사도 버지니아도 모두가 원하지 않은 관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버지니아는 그 당시의 사회는 소녀가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것과 같은 다른 욕망을 갖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1897년 초에 새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으며 일상의 파편들과 문학적인 구상으로 채웠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15세이던 1897년에야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정규 학교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소녀들에 대한 정규 교육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라틴어, 프랑스어, 역사를 배웠고 아버지로부터는 수학을 배웠습니다. 피아노도 부모로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자였던 아버지와 부유했던 가정환경 덕분에 아버지의 방대한 도서관에 무제한으로 접근하여 문학의 대부분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케임브리지 동시대의 어떤 도서관에서보다 독서의 깊이가 더 깊었습니다. 버지니아는 이 시기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15살 소녀가 그녀의 나이에 걸맞지 않은 책들이 많은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현명한지 의심하는 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아주 짧고 수줍게 그는 특정 사실을 언급했지만 마음에 드는 책을 읽으라고 하셨고 그의 모든 책은 묻지 않고 가져가야 했습니다. 버지니아는 또한 집으로 찾아오는 아버지의 문학계와 변호사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에서도 배우곤 했습니다. 레슬리 스티븐은 그의 모임에 대해 대부분의 문학계 사람들은 영리한 젊은 작가와 변호사들은 주로 급진적인 설득을 했다.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에 만나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우주와 개혁 운동에 의견을 나누곤 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버지니아는 케임브리지에 다닐 수 없었지만 오빠 토비의 케임브리지에서의 경험에 깊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1899년 토비가 트리니티에 갔을 때 클라이브 벨, 리튼 스트레치, 레너드 울프, 섹슨 시드니 터너 등 여러 젊은이들과 친구가 되어 1900년 케임브리지 트리니티에서 6월 한 달 동안 열리는 연말 파티인 트리니티 메이볼에서 바네사와 버지니아 자매를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미드나잇 소사이어티라는 독서 모임을 결성하는데 스티븐 자매도 초대되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나중에 여기에서 만난 레너드 울프와 결혼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바네사 스티븐과 아드리안 스티븐은 화이트 파크 게이트의 집을 팔고 블룸스버리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속받은 것이 많지 않았고 그들의 재정 상태도 확신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한 것입니다. 이부 형제였던 더거스 형제는 합류하지 않았고 버지니아는 가을에 잠시 블룸스버리의 새 집에서 살았으나 건강을 위해 케임브리지와 요크셔로 보내졌습니다. 1905년 3월부터 스티븐스 남매들은 고든 스퀘어에서 토비의 지적인 친구들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케임브리지의 문화예술 좌담회, 케임브리지 사도들의 일원이었던 이 모임에는 섹슨 시드니 터너, 리튼 스트레치, 클라이브 벨, 데스몬드 메카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라고 불린 이 모임은 블룸스버리 그룹으로 알려진 작가 및 예술가들로 구성된 지적 모임의 핵심을 형성했습니다. 나중에 존 메이너드 케인즈, 던컨 그랜트, E.M. 포스터, 로저 프라이, 레너드 울프, 데이비드 가넷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버지니아는 몰리 칼리지의 야간반 수업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으며 이후 2년 동안 간헐적으로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이후 그녀의 소설 델러웨이 부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교회 신문 가디언과 내셔널 리뷰에 아버지의 명성을 활용해서 문학기평을 올림으로써 수입을 올렸습니다. 버지니아의 언니 바네사는 미술 토론 그룹 프라이데이 클럽을 결성합니다. 이 클럽에는 바네사의 왕립 예술 아카데미와 슬레이드 미술학교 친구들, 헨리 램, 그웬 다윈, 캐서린 레어드 콕스 등 새로운 사람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멤버들은 블룸스버리 그룹을 캠브리지 대학의 젊은 지식인 그룹과 접촉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라이데이 클럽은
1912년 혹은 1913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906년 토비가 장티푸스로 사망하고 바네사는 미드나잇 소사이어티에서 만난 클라이브 벨과 결혼합니다. 벨 부부의 아방가르드 예술에 대한 관심은 버지니아 울프가 작가로서 발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네사가 결혼한 후 버지니아와 아드리아는 고든 스퀘어와 가까운 피츠로이 스퀘어 29번지로 이사했습니다. 이 집은 조지 버나드 쇼도 살았던 적이 있으며 이 지역에는 지난 세기부터 예술가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버지니아와 아드리아는 피츠로이 스퀘어에서 목요일 클럽을 재개했고 고든 스퀘어는 놀이 읽기 모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그룹은 회원들의 동성애 성향에 대한 공개 토론과 1910년 모두에게 성적 자유가 있는 자유주의 사회를 제안하기까지 한 바네사의 누드 댄스를 통해 점점 더 진보적인 아이디어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버지니아는 글로만 성욕의 출구를 찾으며 그룹의 자유로운 사랑 이념을 실천하는 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첫 번째 소설인 멜린 브로지에를 집필하기 시작했고 이 작품은 1915년 추랑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1911년 11월 버지니아와 아드리아는 브런즈윅 스퀘어 38번지에 있는 더 큰 집으로 이사했고 남매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 던컨 그랜트, 레너드 울프를 이곳에 초대해서 함께 살기로 합니다. 버지니아는 이를 새로운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실험을 시도할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오톨린 모렐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혼 여성이 여러 남성들과 한 집에서 사는 것은 스캔들로 간주되었습니다. 1910년 버지니아와 아드리안 그리고 호레이스 드베레코를 포함한 블룸스버리 멤버 몇몇은 역사적으로는 아비시니아로 알려진 에티오피아 왕실의 측근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의 사촌 피셔 사령관을 속여 영국 해군 전함 HMS 드레드노트를 둘러보는 사기극을 벌입니다. 이 장난에서 버지니아는 맨닥스 왕자로 위장했습니다. 호레이스 드베레콜은 나중에 이 이야기를 언론에 유출하고 외무부에 알렸으며 이는 기득권층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레너드 울프는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의 토비 스티븐의 친구로 1899년부터 1904년까지 학년 말 기간에 토비의 방에서 스티븐 자매를 만났습니다. 1904년 레너드 울프는 현재는 스리랑카로 알려진 실론의 공무원으로 영국을 떠났지만 1911년 버지니아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리튼 스트레치의 편지가 그를 유혹하자 1년간 휴가를 내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버지니아와 함께 사교 모임에 참석했고 그해 12월 브런즈윅 스퀘어에 세입자로 입주했습니다. 레너드는 1912년 1월 11일에 버지니아에게 청혼을 했고 버지니아는 난색을 표했지만 두 사람의 연애는 계속되었습니다. 레너드는 실론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자리를 사임했습니다. 5월 29일 버지니아는 마침내 레너드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8월 10일 세인트 판크라스 시청에서 결혼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결혼 전에 첫 번째 소설 추랑의 두 번째 초안을 완성했지만 1912년 12월부터 1913년 3월 사이에 원고를 대규모로 수정하게 됩니다. 이후 이 작품은 이브 형제인 제럴드 더거스의 출판사에 의해 받아들여지지만 버지니아에게는 소설의 원고를 수정하고 편집하는 작업이 정서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후 2년간 버지니아는 몇 차례의 정서적 와해를 경험했고 1913년 9월 9일 신경안정제 과다복용으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녀의 자살 시도로 인해 그녀의 첫 작품 추랑의 출판은 1915년 3월 26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버지니아는 1901년 19세의 나이 때 취미로 책 제본을 시작했습니다. 레너드는 버지니아가 글쓰기의 부담에서 벗어나 취약한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 출판사 설립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직접 작품을 출판하면 작품을 외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울프 부부는 1917년 4월 자체적으로 인쇄기를 구입하여 당시 살고 있던 호가스 하우스 식당에 호가스 프레스를 설립했습니다. 1917년 7월에 출판한 첫 번째 작품은 버지니아 울프의 벽 위의 흔적과 레너드 울프의 3명의 유대인으로 구성된 두 이야기였습니다. 이후 5년 동안 호가스 프레스에서는 아방가르드 작가들의 작품과 캐서린 맨스필드, T.S. 엘리엇, E.M. 포스터, 클라이브 벨, 로저 프라이 등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인쇄했습니다. 또한 S.S. 코텔리안스키와 함께 러시아 작품을 번역하고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전집을 최초로 번역한 작품도 제작했습니다. 1921년에는
더 큰 규모의 출판사를 인수하여 서점에 직접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호가스 프레스는 현재 다국적 출판회사인 펭귄 랜덤 하우스의 출판사입니다. 호가스 프레스에서는 정치적인 인쇄물들도 출판되었습니다. 호가스 프레스는 국제정치의 당면 이슈에 관한 여러 시리즈를 제작하여 식민주의에 도전하고 소련과 이탈리아 파시즘을 비판했습니다. 울프 부부는 또한 남아프리카의 인종 정책과 혁명운동에 관한 윌리엄 플로머의 터보술프와 로렌 반데르 포스트의 인에 프로빈스를 포함한 정치 소설을 출판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1912년부터 러시아 문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도스토예프스키의 과잉된 감정 표현에 대해서는 비판했으나 안톤 체호프와 레오 톨스토이의 작품에서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도 버지니아 울프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로와 마찬가지로 울프도 마음이 자유롭게 사유하게 하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침묵이라고 믿었습니다. 1928년 버지니아 울프는 페미니즘의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녀가 케임브리지, 키튼 칼리지와 뉴넘 칼리지에서 학부 여학생들 앞에서 했던 두 번의 강의는 에세이집 나만의 방으로 태어났습니다. 울프의 가장 잘 알려진 에세이집인 나만의 방과 삼기니는 페미니즘의 고전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기독교를 비판했고 에델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독교를 독선적인 이기주의로 보고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은 전쟁, 포탄, 충격, 주술, 현대 영국 사회에서 사회 계급의 역할 등 많은 주제에 대한 통찰력으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전후 1925년에 출판된 델로웨이 부인에서 울프는 주인공을 통해 전쟁의 도덕적 딜레마와 1차 세계대전에서 포탄 충격으로 고통받는 군인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1929년에 출판된 나만의 방에서는 마녀 사냥 역사와 여성의 창의성과 천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동일시했습니다. 울프는 작품 전반에 걸쳐 자신이 계급을 보는 틀을 가지고서 자신의 특권적 배경에 계급을 매기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1936년 수필 나는 속물인가 에서 자신이 엘리트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비평가들과 지지자들은 그녀가 가진 엘리트이자 사회 비평가인 딜레마에 대해 다루려고 노력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20세기 문학과 에세이, 특히 페미니스트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습니다. 마가렛 애수드, 마이클 커닝햄,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토니 모리슨 등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이 버지니아 울프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여성의 권리가 거의 인정되지 않던 시절에 열렬한 페미니스트였으며 쇼비니즘이 유행하던 시절에는 반식민주의자, 반제국주의자, 평화주의자였습니다. 반면에 그녀가 사적인 글과 출판 작품에서 보인 계급과 인종에 대한 편견과 모욕적 발언 등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데이비드 다이체스, 브렌다 실버, 앨리슨 라이트 및 기타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를 포함한 일부 작가들은 버지니아 울프를 특권, 엘리트주의, 계급주의, 인종차별주의, 반유대주의자로 평가합니다. 그녀는 일기에서 하층 계급은 혐오스럽고 전응아들은 죽어야 하며 유대인은 기름지고 독일인은 해충과 비슷하며 켄싱턴 고등학교에 놀라울 정도로 평범한 여성들은 구정물처럼 평범하고 재미없다고 썼습니다. 또한 흑인을 니그로라는 표현을 쓰며 업신여기는 표현을 했습니다. 1938년 출간된 공작부인과 보석상은 유대인에 대한 묘사가 너무 혐오스러워서 하퍼스 바자회에서 출판 전에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자 마지못해 이를 수용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또한 여러 차례 동성과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비타 색빌 웨스트와의 관계였습니다. 두 여성은 깊은 관계를 맺었고 비타는 올랜도의 모델이 되었고 이 전기소설은 비타 색빌 웨스트에게 바쳐집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또한 시빌 콕팩스, 오톨린 모렐 부인 메리 허친슨과도 불륜을 저질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일생 동안 반복적인 우울증과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1940년 7월 로저 프라이의 전기가 출간되었지만 그녀는 그 반응에 실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공포로 인해 그녀는 우울해졌고 9월과 10월에 런던의 저택은 블리츠 전쟁 중에 파괴되었습니다. 1941년 마지막 소설 위대한 출판의 원고를 완성한 울프는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발발, 블리츠 전쟁 중 런던 자택 파괴, 고인이 된 친구 로저 프라이의 전기에 대한 냉담한 반응들은 모두 그녀가 일할 수 없게 될 때까지 그녀의 상태를 악화시켰습니다. 또다시 환청으로 고통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1941년 3월 28일 주머니에 큰 돌을 넣은 후 집 근처 오우즈 강으로 걸어 들어가 생을 마감합니다. 올랜도는 1928년 10월 11일에 처음 출간된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입니다. 울프의 연인이자 절친한 친구인 귀족 시인이자 소설가 비타 색비레스트의 격동적인 가정사에서 영감을 받은 이 소설은 그녀의 가장 인기 있는 소설 중 하나이며 올랜도는 풍자적인 형태로 영국 문학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이 바뀌고 수세기 동안 삶을 살아가며 영국 문학사의 주요 인물들을 만나는 시인의 모험을 묘사합니다. 페미니스트 고전으로 여겨지는 이 책은 여성 글쓰기와 젠더 및 트랜스젠더 연구 학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쓰여졌습니다. 이 소설의 성공으로 울프 부부는 재정적인 안정성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에 대한 문학적 비평에서는 독특한 그녀의 글쓰기 기법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허세적이고 난해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양립하고 있습니다. 올랜도는 여러 차례 각색되어 영화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소설은 독자를 빠르게 돌아가는 회전목마에 태우고 작가가 밖에서 무계연성의 사건과 인물들을 무작위로 던져주는 듯한 느낌을 주어 현기증을 느끼게도 하지만 당시 여성의 재산 문제라든지 복장 등 여성 권리에 대한 문제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